너 정체가 뭐야? 오래된 시골 버스터미널의 분실물 보관소. 먼지가 쌓인 선반과 낡은 가방들 사이로 여름 습기가 가득했다. 느린 선풍기 소리만이 실내를 채우고 있었다. 68세의 나는 형의 유품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때 학생 가방을 끌어안고 앉아있던 12살 남자아이가 나를 보더니 물었다. 혹시 성민 형님 동생분 맞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세상을 떠난 형의 이름을 이 낯선 아이가 알고 있었다. 그날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형의 그림자를 그 아이에게서 보았다. 사연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58세였던 나와 형 성민은 돌이킬 수 없는 갈등 끝에 연을 끊었다. 시작은 정말 사소했다. 부모님의 요양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집안 재산 분배 문제가 겹쳐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형은 항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장남으로서 집안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했고 나에게는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형이 나를 무시한다고, 동생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치매를 앓고 계셨다. 어머니는 중증이셨고 아버지는 초기 단계였다. 형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고 나는 집에서 모시자고 했다.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돌보면 되잖아. 나는 그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다. 넌 직장이 있잖아. 그리고 내 건강도 안 좋은데 어떻게 부모님을 돌봐? 요양원이 더 나아. 나는 그 말이 자존심 상했다. 형은 항상 그랬다. 나를 어린애 취급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감당할 수 있는지 믿어주지 않았다. 형은 항상 그래.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형은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요양원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너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라고? 형이 다 알아서 하니까 동생은 입 다물고 있으라고? 나는 화를 참지 못했다. 형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내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건데. 걱정이 아니라 무시지. 형은 날 믿지 않아. 그날의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 집안 재산 이야기까지 나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형은 모든 걸 정리하자고 했고 나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다. 형은 항상 자기 맘대로야. 나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잖아. 형은 지친 얼굴로 대답했다. 내가 뭘 알기나 해?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래, 난 아무것도 모르지. 형만 다 알지. 형만 똑똑하고 형만 책임감 있지. 난 그냥 쓸모없는 동생이니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됐어. 내 맘대로 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리는 싸운 뒤 서로 번호를 지웠다. 다시 걸 용기도 받을 용기도 없었다. 형은 내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았고 나도 형에게 전화할 자신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남처럼 지냈다.
그 뒤로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부모님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형이 모든 비용을 댔다. 나는 가끔 요양원을 찾아갔지만 형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형은 내가 없는 시간을 골라 찾아갔고 나도 형을 피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다. 한 달 뒤 형은 시골 산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형은 현장에서 숨졌다. 목격자는 없었고 사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냥 불운한 사고로 처리됐다. 장례식장에는 형의 지인들이 많이 찾아왔다.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동네 이웃들 모두 형을 칭찬했다. 좋은 분이셨는데,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형의 마음을, 형의 고민을, 형의 외로움을. 관 속에 누운 형의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다. 형은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손은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형의 손을 잡고 울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됐다. 그 이후 10년 동안 나는 평생 후회를 품고 살았다. 형과 화해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는 사실이 형이 마지막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괴롭혔다. 밤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고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뭘 알기나 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형의 유품은 대부분 정리됐다. 집은 팔렸고 물건들은 나눠 가졌다. 나는 형의 사진 몇 장과 수첩 몇 권만 간직했다. 그게 전부였다. 형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나는 그저 후회만 안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버스터미널 분실물 보관소에서 연락이 왔다. 김성민 씨 명의로 맡겨진 물건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실 분이 계신가요? 나는 깜짝 놀랐다. 형이 무언가를 맡겨뒀다니. 무엇을 맡긴 걸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곧바로 시골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낡은 터미널에 도착했다. 분실물 보관소는 터미널 구석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오래된 가방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공간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우산, 가방, 옷가지, 신발. 모두 주인을 잃은 것들이었다. 직원은 형의 이름이 적힌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10년 전에 맡겨진 물건이에요. 정식 분실물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위탁 물품이었습니다. 그분이 동생이 올 거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보관료도 5년치를 미리 내고 가셨고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이 죽기 전 나를 생각했다는 뜻인가? 그런데 왜 직접 연락하지 않았을까? 번호를 지웠으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형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물건이 뭔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은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있습니다. 학생 가방이에요. 나는 그곳을 바라봤다.
낡은 천 소재의 가방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 옆에 한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봤다. 얼굴은 어두웠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옷은 낡았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성민 형님 동생분 맞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형의 이름을 이 아이가 알고 있다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우리 형을 아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산에서 만났어요. 나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낯선 아이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형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직원은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천천히 말했다. 이 가방은 정확히 10년 전 2015년 7월 15일에 맡겨졌습니다. 김성민 씨가 직접 오셔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이 가방은 내 동생이 찾으러 올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관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보관료를 5년치나 미리 내고 가셨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2015년 7월 15일.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딱 일주일 전이었다. 형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던 걸까? 그날 이 아이도 같이 왔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민 씨가 이 아이 손을 잡고 오셨어요. 아이한테 이 가방을 여기 맡겨두는 거야. 나중에 내 동생이 찾으러 올 거니까 그때 이야기해주면 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는 옆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이 가방은 내 동생한테 전해줘야 해. 약속 지켜줄 수 있지?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네, 약속할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직원이 계속 말했다. 처음 몇 년은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왔어요. 할머니가 손자가 약속을 지키고 싶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 열 때마다 아이를 들여보냈죠. 혼자 오기 시작한 건 한 4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10년 동안 이 아이는 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것이다.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서. 가방은 낡은 천 소재의 학생 가방이었다. 파란색이었지만 색이 바래서 거의 회색에 가까웠다. 지퍼는 녹슬어 있었고 겉면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가방 끈은 한쪽이 끊어져 있었고 밑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누가 봐도 오래된 물건이었다. 직원이 가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게 제 가방이에요.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내 가방?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형님이 제 가방을 여기 맡기셨어요. 그리고 형님 동생분한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옷은 여름인데도 긴팔을 입고 있었고 바지는 짧아서 발목이 다 드러나 있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는 제대로 감지 못한 것 같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었다.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니?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할머니 댁이요. 근데 요즘은 친척 집에 가끔 가요. 직원이 끼어들었다. 이 아이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터미널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민준아, 오늘은 문 닫았어. 다음에 와라고 해도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라고 하면서요. 불쌍해서 우산도 빌려주고 따뜻한 차도 사다 줬어요. 나는 목이 메어왔다. 이 아이는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을 찾아와 형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이다. 민준이가 가방을 열었다.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아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겨우 열렸다. 안에는 낡은 공책 몇 권과 색연필, 그리고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공책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색연필은 짧게 깎여 있었다. 손수건은 누런색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가방 밑바닥을 뒤지기 시작했다. 손을 넣어 구석구석을 더듬더니 두 가지를 꺼냈다. 하나는 천으로 감싼 작은 물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수첩이었다. 민준이는 먼저 수첩을 내밀었다. 형님이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읽어라. 그러면 용기가 날 거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수첩을 받아 펼쳤다. 형의 필체였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너는 소중한 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어. 힘들 때가 있을 거야. 외로울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 내 동생은 착한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하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해. 언젠가 내 동생이 널 찾아갈 거야. 그때 이 수첩을 보여줘. 그리고 말해줘. 형이 동생을 사랑한다고. 형이 미안하다고. 형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은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했던 것이다.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어요. 그래서 형님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모든 말들을요.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형의 말을 수첩을 통해 계속 되새겼던 것이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형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는 이제 천으로 감싼 물건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서 금속 손목시계가 나왔다. 쿼츠 시계였다. 은색 금속 케이스에 검은색 가죽줄이 달려 있었다. 유리는 약간 금이 가 있었고 가죽줄은 낡아 끊어질 듯 했다.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 앞에 내밀었다. 이거요, 형님이 동생분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수첩에도 적혀 있어요. 나는 시계를 받아들고 숨이 멎었다. 이 시계는 형이 평생 끼고 다니던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고 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계를 손목에서 떼지 않았다. 결혼식 때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형은 이 시계를 차고 있었다. 시계 뒷면을 확인했다. 작은 글씨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동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1975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산 시계였다.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시계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평생 보물처럼 아꼈다. 장례식 때 형의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다. 가족들은 사고로 분실된 줄 알았다. 경찰도 시계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있다니. 형은 왜 이 시계를 아이에게 맡긴 걸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언제 받았니? 민준이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이 시계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지. 이제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언젠가 내 동생에게 전해줘. 이 시계와 이 수첩을. 민준이가 말했다. 형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수첩에 다 적어뒀으니까 잊어버리면 읽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이해했다. 민준이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형의 말을 기억한 게 아니었다. 형이 남긴 수첩을 10년 동안 매일 읽으며 그 말들을 마음에 새겼던 것이다. 형은 이렇게 민준이와 나를 연결시켜 놨던 것이다. 직원이 말했다. 성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 아이한테 내 동생은 착한 사람이야. 반드시 널 도와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나는 시계와 수첩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나는 이제 그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민준아, 우리 형이 너한테 뭐라고 했니? 수첩에 없는 이야기도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형님은 저를 산에서 만났어요. 제가 길을 잃고 울고 있었는데 형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밥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같이 있어주셨어요. 얼마나 같이 있었니? 민준이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일주일쯤이요. 캠핑장에서요. 근데 밤에는 형님이 저를 관리인 아저씨한테 맡기셨어요. 낮에만 같이 있었어요. 수첩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민준이는 수첩을 펼쳐 보여줬다. 밤에는 관리인 아저씨가 민준이를 돌봐줄 것이다. 낮에는 내가 민준이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민준이의 앞날을 함께 생각해 보자.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안도했다. 형은 민준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캠핑장 관리인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도 있었을 것이다. 그 캠핑장이 어디니? 민준이는 주소를 말해줬다. 나는 그곳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형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야 했다. 형이 왜 이 아이를 도왔는지,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니? 형님이 있었던 곳으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고 싶어요. 우리는 분실물 보관소를 나섰다. 직원은 우리를 배웅하며 말했다. 성민 씨가 좋은 분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를 잘 돌봐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민준이는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형님이 이 수첩에 적어주신 대로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이 이 아이에게 준 것은 단순히 밥과 잠자리가 아니었다. 형은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줬다.
그리고 수첩이라는 형태로 그 희망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다. 나는 형의 시계를 다시 들여다봤다. 초침은 여전히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다. 형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형의 마지막을 찾아 나서야 했다. 나는 민준이를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배가 고픈 것이 분명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민준이는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지만 주문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다. 뭐 먹고 싶니?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배고프잖아.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떡볶이요. 나는 떡볶이와 김밥, 순대, 튀김, 오뎅, 라면까지 주문했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렇게 많이요? 응. 천천히 먹어. 다 내 거야. 음식이 나오자 민준이는 숨 쉴 틈도 없이 입에 넣기 시작했다.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감고 씹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형은 이 아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도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나는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민준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옷은 낡았고 너무 작았다. 티셔츠는 구멍이 여러 개나 있었고 바지는 짧아서 발목이 다 드러나 있었다. 신발은 한쪽 굽이 닳아 없어진 운동화였고 신발끈은 끊어져서 묶지 못하고 있었다.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고 밑에는 때가 가득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몇 개 보였다. 민준이는 음식을 거의 다 먹고 나서야 숨을 돌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형님이 너한테 이 시계를 줬을 때 뭐라고 하셨니? 수첩에 적힌 것 말고 다른 말씀도 있었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님이 시계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이건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지.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 동생한테 전해줘. 나는 목이 메어왔다. 형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이 아이에게 맡긴 것이다. 그만큼 이 아이가 소중했다는 뜻이다. 형에게 이 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형님은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다. 많이 아파 보였어요. 숨도 가빠하시고 손도 떨리고 얼굴도 창백하셨어요. 제가 형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말 많이 아파 보였어요. 수첩에도 그렇게 적으셨어요. 민준이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줬다. 요즘 몸이 좋지 않다.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이 아이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형이 사고 직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부검 결과에서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 하지만 그때 이미 형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건 몰랐다. 형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았다. 민준아, 형님이 너한테 동생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님은 동생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수첩에도 많이 적으셨어요. 민준이는 수첩을 넘기며 여러 페이지를 보여줬다. 내 동생은 착한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해. 누구보다 동생을 사랑해. 동생과 싸운 게 후회된다. 용서를 빌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민준아, 내 동생은 너를 꼭 도와줄 거야. 내가 보장할게.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싸운 뒤에도 형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를 믿고 있었다. 근데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이 동생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슬퍼 보이셨어요. 수첩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꾸 쓰셨어요. 민준이는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다. 동생한테 상처를 줬다.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다. 동생과 화해하고 싶다. 하지만 번호를 지워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수첩으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형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도 나와 화해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고 형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민준아, 형님을 어떻게 만났니? 수첩에 적혀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쳤다. 하지만 그 부분은 형이 쓴 게 아니라 민준이가 나중에 적은 것이었다.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님은 저를 산에서 찾아주셨어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도망쳐 나와서 길을 잃었어요. 밤이 되니까 무서웠어요. 혼자 울고 있었는데 형님이 나타나셨어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형님이 수첩을 주시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도 여기 적어라. 그러면 영원히 잊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과의 추억을 여기 적었어요. 나는 민준이가 적은 글들을 읽었다. 서툰 글씨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형님은 저한테 손전등을 비춰주시면서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셨어요. 형님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형님은 저를 차에 태워 편의점으로 데려가셨어요.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주시고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형님은 저한테 민준아, 너는 소중한 아이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가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민준이를 꽉 안아줬다. 형이 이 아이에게 준 것은 단순히 밥과 잠자리가 아니었다. 형은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줬다. 삶의 의미를, 자존감을, 사랑을. 그리고 수첩이라는 형태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간직하게 만들었다. 민준아, 형님은 너를 어떻게 돌봐줬니? 민준이는 수첩을 넘기며 대답했다. 형님은 저를 캠핑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관리인 아저씨한테 부탁하셨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형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캠핑장 관리인에게 민준이를 부탁했다. 낮에는 내가 돌보고 밤에는 관리인이 관리실에서 재워주기로 했다.
일주일 동안 민준이의 앞날을 함께 고민해 보자. 낮에는 형님과 같이 있었어요. 형님이 라면도 끓여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산책도 하셨어요. 밤에는 관리인 아저씨 방에서 잤어요. 형님은 밤에는 아저씨랑 있어야 안전해라고 하셨어요. 나는 안도했다. 형은 민준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지켰던 것이다. 형님은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별 이야기, 나무 이야기, 동물 이야기,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수첩에도 적으셨어요. 민준이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민준아, 너는 꿈이 뭐니? 꿈이 없다고? 그럼 지금부터 꿈을 만들어 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든지, 내가 되고 싶은 게 뭐든지, 그걸 찾아보자. 형님은 저한테 민준아, 넌 소중한 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어라고 하셨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수첩에 적어주셨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말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힘들 때마다 수첩을 꺼내 읽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나는 민준이를 꽉 안아줬다. 형이 이 아이에게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형은 이 아이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다. 그리고 수첩을 통해 그 이유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다. 일주일 동안 형님과 같이 있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준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님은 저한테 민준아,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나를 믿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수첩에 적혀 있어요. 나는 형의 시계를 다시 들여다봤다.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다. 형의 심장 소리처럼. 형은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아이를 부탁했을 것이다. 민준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수첩에 적혀 있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날 밤이요, 정말 무서웠어요. 형님도 수첩에 적으셨어요. 민준이는 수첩 뒷부분을 펼쳤다. 형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다. 급하게 쓴 듯했다. 오늘 밤 민준이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한다. 위협조로 들렸다. 하지만 가야 한다.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 혹시 모르니 민준이에게 시계와 수첩을 맡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민준이가 이것을 내 동생에게 전해줄 것이다. 동생아, 미안하다. 민준이를 부탁한다. 나는 손이 떨렸다. 형은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저한테 이 수첩을 주시면서 민준아, 만약 내가 오늘 밤 돌아오지 못하면 이 수첩과 시계를 가방에 넣어서 버스터미널 분실물 보관소에 맡겨. 그리고 기다려. 내 동생이 언젠가 찾으러 올 거야라고 하셨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저는 무서웠어요. 왜 그러시는지 몰랐거든요. 형님,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형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넌 소중한 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 그걸 절대 잊지 마. 알겠지? 그 말씀도 수첩에 적으셨어요. 제가 잊지 말라고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바라봤다.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이를 생각했던 것이다.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수첩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말을 영원히 남겨놨던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형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장례식 이후 대부분의 물건은 처분했지만 몇 가지는 상자에 넣어 보관해뒀다. 형의 지갑, 수첩, 옛날 사진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영수증 뭉치들이 들어 있었다. 이제 이 물건들을 다시 살펴볼 시간이었다. 지갑을 열자 낡은 명함 몇 장과 영수증이 나왔다. 명함을 하나씩 확인했다.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동네 가게 주인들. 대부분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한 장의 명함이 눈에 띄었다. 희망아동센터 소장 박민수. 아동센터? 형이 왜 아동센터 소장의 명함을 갖고 있었을까?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이 시골 지역의 것이었다. 식당, 주유소, 편의점, 약국. 모두 형이 사고 나기 몇 달 전에 다녀온 곳들이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형은 거의 매주 시골을 다녀왔다.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형은 주말마다 시골로 향했던 것이다. 영수증 중에는 약국 영수증도 있었다. 소화제, 감기약, 연고, 영양제. 모두 아이가 먹을 만한 약들이었다. 그리고 편의점 영수증에는 과자, 우유, 빵, 공책, 색연필이 적혀 있었다. 형은 민준이를 위해 이런 것들을 샀던 것이다. 그리고 공책. 민준이에게 준 그 수첩도 이렇게 산 것이었을 것이다. 수첩을 펼쳤다. 형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회사 업무, 부모님 병원 일정, 집안 정리 목록. 하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문장들이 눈에 띄었다. 4월 20일 민준이를 다시 만났다. 할머니 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 뭔가 도와야 할 것 같다. 5월 3일 민준이에게 책을 사줬다. 아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똑똑한 아이다. 작은 수첩도 하나 사서 줬다. 아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적으라고 했다. 5월 18일 친척이 민준이를 시설로 보내려 한다. 막아야 한다. 6월 2일 민준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신다. 캠핑장 관리인에게 부탁해서 민준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6월 15일 법적으로 민준이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 7월 1일 동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번호도 지웠다. 수첩에라도 마음을 적어둬야겠다. 7월 10일 민준이가 도망쳤다. 친척이 또 시설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아이를 찾아야 한다. 7월 14일 민준이를 산에서 찾았다. 아이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 일주일만 같이 지내기로 했다. 관리인이 밤에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 민준이에게 수첩을 줘야겠다. 내 마음을 글로 남겨서.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형은 민준이를 몇 달 동안 돌봐왔던 것이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형은 민준이를 보호하려 했고 법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서로 번호를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형은 수첩에 마음을 적었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7월 20일 민준이 친척이 나를 위협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아이는 보호받아야 한다. 오늘 밤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혹시 모르니 민준이에게 시계와 수첩을 맡기고 분실물 보관소에 가방을 맡겼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려 했나 보다. 용기를 내서 전화했어야 했는데 번호를 지운 게 후회된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민준이를 부탁한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수첩에 내 마음을 다 적어뒀다.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은 마지막까지 민준이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민준이를 부탁했다. 형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의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형의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형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10년 전 형의 행적을 물었다.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몇 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첫 번째는 형의 대학 동창이었던 김 선배였다. 나는 김 선배를 찾아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김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성민이가 그때 좀 이상했어. 뭔가에 휘말린 것 같았어.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만 어떤 아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 근데 그 아이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 나한테 혹시 아동 보호 관련 법률 아는 사람 있어? 라고 물었거든. 무슨 곤란한 일이요? 김 선배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몰라. 성민이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 다만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했어. 그 말투가 정말 진지했어. 성민이가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어요? 김 선배는 생각했다. 사고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 성민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형, 나 좀 만날 수 있어? 라고 했어. 목소리가 급했어. 나는 바로 나갔지. 뭐라고 하셨어요? 김 선배는 한숨을 쉬었다. 성민이가 말했어. 형, 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동생한테 연락해줘. 근데 번호를 몰라. 연락처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리고 말해줘. 형이 동생을 사랑한다고. 형이 미안하다고. 나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성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리고 김 선배는 눈시울을 붉혔다. 성민이가 그냥 만약을 위해서야. 요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쉽지 않아라고 했어. 나는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성민이 사고 소식을 들었어. 연락처도 알아보기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친구에게까지 부탁을 했던 것이다.
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번호를 몰랐던 것이다. 두 번째는 형이 다녔던 시골 동네의 식당 주인이었다. 나는 그 식당을 찾아갔다. 낡은 간판에 산골 식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여성이 반겼다. 어서 오세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혹시 10년 전에 여기 자주 오던 사람 기억하시나요? 키가 크고 안경 쓰고 차분한 인상의 남자분이었는데요. 아이와 자주 같이 왔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하더니 말했다. 성민 씨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기억 안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매주 여기 오셨거든요. 항상 아이 한 명과 같이 오셨어요. 12살쯤 된 남자아이요. 둘이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참 보기 좋았어요. 어떤 아이였나요? 여성은 생각하며 말했다. 좀 마른 아이였어요. 옷도 낡았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근데 성민 씨와 같이 있을 때는 밝아지더라고요.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민 씨가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성민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여성은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다정하고 예의 바르고 그 아이한테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천천히 먹어. 더 먹을래?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렇게 물어보시고 진짜 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어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이와 같이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네, 괜찮아요 라고 하셨지만 진짜 괜찮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민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수첩을 잘 간직해야 해. 알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성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식당을 나왔다. 형은 민준이와 자주 이곳에 왔던 것이다.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를 돌봤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이에게 수첩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세 번째는 형이 연락했던 희망아동센터 소장 박민수였다. 나는 센터를 찾아가 박민수 소장을 만났다. 소장은 40대 남성으로 온화한 인상이었다. 혹시 10년 전에 김성민이라는 분과 연락한 적 있으신가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성민 씨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한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소장은 설명했다. 성민 씨는 보호자 없이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돌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친척들은 아이를 시설로 보내려 한다고 하셨어요. 성민 씨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설명했어요. 법적 후견인이 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친족이 아닌 경우 가정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요. 성민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소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성민 씨가 시간이 없어요. 그 아이가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절박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그럼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임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성민 씨가 그럼 아이가 시설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가능성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성민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벌어서라도 제가 직접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소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센터를 나왔다. 형은 민준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절차도 복잡했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형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결국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형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형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나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형은 나를 믿고 있었다.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형의 마지막 며칠이 어땠는지 알고 싶었다. 형은 왜 죽었을까?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것이었을까? 나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나는 형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산길은 여전히 좁고 구불구불했다. 시골 외곽의 2차선 도로였고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질 것 같았다. 가드레일에는 여전히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휘어진 철제 난간, 벗겨진 페인트. 10년 전 형의 차가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던 것이다. 나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천천히 걸었다. 도로는 비교적 평탄했다. 급커브도 아니었고 경사도 심하지 않았다. 왜 형은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을까? 경찰 보고서에는 빗길 미끄러짐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나는 담당 형사에게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형사는 서류를 찾아주며 말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습니다. 나는 기록을 꼼꼼히 읽었다. 장소는 산 외곽도로. 사고 차량은 형의 소나타. 사고 원인은 빗길 미끄러짐으로 추정. 목격자 없음. 신고자는 사고 30분 후 현장을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 하지만 기록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이 순옥, 72세의 사고 시간대에 큰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 남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다른 차량이나 인물 흔적 발견되지 않음. 제보자의 착각으로 판단. 나는 형사에게 물었다. 이 제보는 왜 무시됐나요? 형사는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당시 조사관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다른 차량의 흔적이나 발자국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보자가 고령이어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혹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확인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시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형의 휴대폰 기록은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통화 기록이 있네요. 사고 당일 밤 10시 47분에 수신 전화가 있었어요. 통화 시간은 3분 12초. 그리고 10시 52분에 발신 전화가 있었어요. 통화 시간은 1분 30초. 두 통화 모두 같은 번호예요. 그 번호는 누구 겁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기록에는 미확인 번호로 돼 있네요. 당시 조사관이 그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사용 중지된 상태였대요. 선불폰으로 추정됐어요. 선불폰, 추적이 불가능한 번호. 누군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은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사고를 당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다. 혹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나 타이어 상태는 확인했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차량 검사를 했어요. 브레이크는 정상, 타이어도 정상. 기계적 결함은 없었어요. 다만 형사는 말을 멈췄다. 다만 뭡니까? 형사는 기록을 자세히 보며 말했다. 검사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메모해뒀네요. 타이어 자국이 급제동 흔적이 아닌 급회전 흔적으로 보임. 뭔가를 피하려던 것으로 추정.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긴장했다. 뭔가를 피하려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아마 동물이나 장애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됐나 봐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나는 제보자였던 이순옥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사고 현장 근처에 사는 70대 여성이었다.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10년 전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를 바라봤다. 누구신데요? 저는 사고로 돌아가신 김성민의 동생입니다. 혹시 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그래, 그 사고 말이지.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 할머니는 차를 끓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10시쯤이었나. 나는 TV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 남자들이 뭔가 얘기하는 소리. 무슨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다. 정확히는 못 들었어. 집이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 근데 목소리 톤이 높았어. 싸우는 것 같았어. 안 돼, 그만둬. 이런 말들이 들렸어. 몇 명이었어요? 할머니는 생각했다. 최소 2명은 됐던 것 같아. 한 명은 목소리가 차분했고 다른 한 명은 목소리가 거칠었어. 그리고 차 소리도 났어. 한 대가 아니라 2대였던 것 같아. 나는 긴장했다. 2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 차는 엔진 소리가 작았고 다른 차는 엔진 소리가 컸어. 트럭이나 SUV 같은 큰 차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엔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다음엔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큰 소리가 났어. 쾅 하는 소리. 나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갔어. 그랬더니 도로 쪽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고. 불빛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헤드라이트 같았어. 근데 한 대만 있었어. 다른 차는 없었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분명 2대였는데 한 대는 어디 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말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한참 뒤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 다음 날 아침에 경찰이 와서 물어봤어.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거 보셨나요? 나는 내가 본 걸 다 말했어.
근데 경찰은 착각하신 것 같네요 라고 하더라고.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중요한 증언이에요. 혹시 다른 기억 나시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 맞다. 차 소리가 났어. 큰 차가 급하게 출발하는 소리. 쾅 소리가 난 직후였어. 누군가 급하게 도망간 것 같았어. 나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왔다. 이제 확실해졌다. 형의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형과 만났고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현장을 떠났다. 나는 민준이의 친척을 찾기 시작했다. 민준이를 시설로 보내려 했던 사람. 형의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사람. 나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를 시설로 보내려 했던 친척이 누구니? 민준이는 두려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작은아버지요. 김철수요. 나는 김철수를 찾아야 했다. 형의 마지막 진실을 알기 위해서 나는 민준이의 작은아버지 김철수를 찾아 나섰다.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시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김철수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누구세요? 그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저는 김성민의 동생입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일을 왜 지금 와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소주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빨래가 쌓여 있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님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는데요. 오래됐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거짓말 마세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은 사고 당일 밤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번호가 선불폰이었죠. 김철수는 침묵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사고 현장 근처 주민이 두 남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차가 2대 있었다고 했어요. 김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전화는 안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거짓말입니다. 형님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당신이 형님을 위협했다고, 만나자고 했다고.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나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형의 마지막 메모를 보여줬다. 민준이 친척이 나를 위협했다. 오늘 밤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김철수는 수첩을 보더니 고개를 떨궜다. 인정하십니까? 김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전화했어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전화했습니까? 김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민준이 때문이에요. 그 형님이 너무 간섭이 심했어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드냐고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군요. 김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그쳤다. 대답하세요. 만났습니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로만 얘기했어요.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증인이 있어요. 두 남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차도 2대 있었다고요.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다. 담배를 피우려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진실을 말하세요. 형님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해요. 김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네, 만났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제 어디서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산길에서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우리 조카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그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보호가 필요해요. 당신들은 아이를 학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김철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화가 났어요. 욕을 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이야. 그런 말들을 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김철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김철수가 입을 열었다. 그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서 위협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김철수는 눈을 감았다. 그 형님이 전 두렵지 않습니다. 민준이를 지킬 겁니다라고 하시고 차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제 차로 돌아갔어요. 그게 끝입니까? 나는 다그쳤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제 동생이 전화했어요. 형님,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큰일 나요라고 했어요. 저는 동생 말을 듣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차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김철수는 말을 멈췄다. 나는 재촉했다. 근데 뭡니까? 김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차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하이빔으로 켜졌어요. 제가 실수로 레버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 불빛이 그 형님 차를 정면으로 비췄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요? 저는 당황해서 끄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형님 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으셨어요. 아마 불빛 때문에 앞이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있었고요. 김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형님 차가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로 향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철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무서웠어요. 제 잘못 같았어요. 헤드라이트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나는 소리쳤다. 김철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도망갔어요. 차를 몰고 그냥 떠났어요. 구조도 안 하고요. 나는 김철수의 멱살을 잡았다. 형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당신은 그냥 도망간 겁니까? 형님은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김철수는 울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그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나는 김철수를 밀쳐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저도 벌을 받아야 해요. 10년 동안 도망쳤는데 이제 책임을 져야 해요.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김철수의 자백을 신고했다. 경찰이 곧 올 것이었다. 나는 김철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은 민준이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민준이를 학대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형님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형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을 거예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한테도 죄송합니다. 경찰이 도착했다. 김철수는 자백서를 작성했고 연행됐다. 나는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형,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형은 민준이를 지키려다 죽은 거야. 김철수는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원조죄, 그리고 과실치사 방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사건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재판은 몇 달 동안 이어졌다. 증인들이 소환됐고 사고 현장이 재조사됐다.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말했다.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피해자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했고 깊은 반성을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확한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판결을 듣고 나오는 김철수를 법원 앞에서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형님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민준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민준이의 삶에 다시는 개입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형님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민준이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김철수 씨, 당신도 누군가를 돕는 법을 배우세요. 아이들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보호받아야 할 존재예요.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을 나서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형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다. 형은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나에게 민준이를 부탁했다. 이제 내가 그 부탁을 지킬 차례였다. 나는 가정법원을 찾아가 민준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면담을 받았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할머니는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더 이상 민준이를 돌볼 수 없었다. 친척들은 김철수의 사건 이후 민준이와 거리를 뒀다. 나는 민준이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3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승인이 났다. 나는 민준이의 법적 후견인이 됐다. 그날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형이 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민준아, 긴장됐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기대돼요. 수첩에 형님이 적으셨어요. 내 동생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집에 도착하자 나는 민준이를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민준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응, 내 방도 있어. 보러 갈래? 나는 민준이를 2층으로 데려갔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방이었다. 침대, 책상, 옷장, 책꽂이. 모두 새 것이었다. 벽에는 세계 지도를 붙여놨고 책상 위에는 공책과 필기구를 준비해뒀다. 민준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둘러봤다. 침대에 앉아보고 책상을 만져보고 옷장을 열어봤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응, 다 내 거야. 앞으로 여기서 공부하고 자고 꿈을 꾸는 거야. 형님이 수첩에 적으신 대로 너는 행복하게 살 거야. 민준이는 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민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천만에. 우리 이제 가족이야. 형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준 거야. 다음 날 나는 민준이를 학교에 입학시켰다. 근처 중학교였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만나 민준이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아이는 몇 년 동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전학도 여러 번 다녔고 학업 결손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담임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 개인 지도도 가능해요. 민준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냈다.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민준이를 격려했다. 천천히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믿어. 형님도 수첩에 그렇게 적으셨잖아. 민준이는 똑똑한 아이다라고. 저녁마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숙제를 했다. 어려운 문제는 함께 풀었고 민준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격려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은 전화로 말했다. 민준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적도 오르고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좋은 아이예요. 주말에는 민준이와 함께 형의 묘소를 찾아갔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나는 형에게 말했다. 형, 민준이 데려왔어. 민준이가 잘 자라고 있어.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기고 웃는 얼굴도 보여. 형이 바라던 모습이야. 민준이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형님, 저예요. 민준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세요. 수첩에 적으신 대로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형님, 감사해요. 민준이는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다. 형님, 저 이 수첩 매일 읽고 있어요. 넌 소중한 아이야라는 말씀.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형님, 사랑해요. 나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형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형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나자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생겼다. 학교 성적도 중위권으로 올라갔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민준이는 점점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는 피가 안 섞였잖아요.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야. 너와 나는 형을 통해 연결됐고, 이제는 사랑으로 연결됐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형님도 수첩에 그렇게 적으셨잖아. 민준이는 수첩을 펼쳐 보여줬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 내 동생과 민준이가 그렇게 가족이 되길 바란다. 형의 글씨였다.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나는 형의 시계를 꺼내 민준이의 손목에 채워줬다. 이제 이 시계는 내 거야. 형이 너에게 준 거니까.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형님을 기억해. 그리고 형님처럼 살아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렴. 민준이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이 시계랑 수첩 평생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형님처럼 살게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될게요. 나는 민준이를 꽉 안아줬다. 형의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형은 죽었지만 형의 정신은 살아 있었다. 민준이를 통해, 나를 통해, 그리고 수첩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키도 훌쩍 자라서 나보다 커졌고 얼굴에는 청년의 모습이 역력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학생회 부회장도 맡았다.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버스터미널 다녀올게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가보고 싶어서요. 형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요. 수첩도 가져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민준이는 형이 준 수첩을 가방에 넣고 나갔다. 민준이는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다. 이 시간을 달려 낡은 터미널에 도착했다. 터미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민준이는 분실물 보관소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이는 구석으로 걸어가 쪼그려 앉았다. 10년 전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수첩을 꺼내 펼쳤다. 형의 글씨가 여전히 또렷했다. 형님, 민준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예요. 민준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수첩 덕분에 형님을 매일 만나요. 형님 말씀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민준이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형의 시계.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형님, 저 내년에 대학 갈 거예요.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형님처럼,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민준이가 최근에 적은 글이 있었다. 형님, 저는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 수첩이 저를 지켜줬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게요. 약속할게요. 민준이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다. 추억을 되새기며 감사를 표하며 약속을 다지며 그리고 일어서서 분실물 보관소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형의 묘소에 들렀다. 꽃을 사서 묘비 앞에 놓았다. 형님, 저 민준이에요. 오늘 버스터미널 다녀왔어요. 수첩도 읽고 왔어요. 민준이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제가 이제 어른이 돼요. 형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수첩에 적으신 대로 저는 소중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줄게요. 집에 도착하니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들어오자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다녀왔니? 네, 할아버지. 수첩 읽고 왔어요. 잘했다. 배고프지? 저녁 먹자.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나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뒀다. 민준이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대학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졸업하면 복지사가 될 거예요. 형님이 수첩에 적으신 대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생각했어. 넌 분명 훌륭한 복지사가 될 거야. 형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5년이 흘렀다. 형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형이 남긴 선물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민준이라는 선물, 그리고 수첩이라는 형의 마지막 메시지. 형, 고마워. 형이 남긴 사랑은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따뜻해. 내가 지킨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형이 수첩에 적은 그 말들이 이 아이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나는 눈을 감았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형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동생아. 넌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형. 정말 사랑해. 사람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진다. 형이 남긴 시계는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형이 남긴 수첩은 민준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됐다. 형의 마지막 선물은 내 노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놓친 후회를 치료해준 새로운 인연. 결국에는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